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 기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경제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경제 체제를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북한이 방사포 쏘는 거는 공개하지 않고 부부동반 영화 관람하는 게 비상체제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비상시국에 국회가 여야 대립 때문에 지금 원구성도 못하고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국회 원구성의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지금 무척 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닌데 최근 고물가 또 주식시장 폭락 환율 상승 등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후반기 국회가 보름 넘게 공전,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협상의 이제 최대 복병으로 꼽히는 게 바로 그 법사위원장 자리 문제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의 권한을 좀 축소를 하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책임을 따지면은 민주당 책임이 어쨌든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7월에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네. 법사위원장을 다음 원구성 때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 주고 그 대신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자 그래갖고 체계작구 심사권을 일단 축소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지난해 그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가는 게 맞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혹은 그 개정 그렇죠. 예. 플러스 또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죠. 바로 그러니까 네. 체계작구 심사권을 축소했는데 네. 그걸 더 축소하자라고 더 지금 축소하자. 더 축소하자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민주당 주장이 전혀 엉뚱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체계작구 심사권을 갖고 어떤 국회 상원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 문제 제기는 기본적으로 옳고 또 미국 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 의회는 상임위에서 네. 그 법안을 만들면은 법사위라는 게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회도 원칙적으로는 체계작구 심사권이란 게 각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이 이게 진짜 법률로서 맞는지 혹시 위헌 소지는 없는지라는 것을 가리는 것이라면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국회 차원에서 법률 지원단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네. 각 상임위에서 만든 법률이 진짜 그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위헌 소지가 없는지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네. 법사위가 갖고 즉 법사위 각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정치적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일단 이번에 그 법사위원장은 약속대로 국민의힘에 주고 네. 그리고 어쨌든 법사위의 어떤 그 체계작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합의를 해갖고 빨리 국회 문을 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힘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건 아예 없애자는 거 아니냐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또 주장이잖아요. 없애는 대신에 다른 식으로 이제 법률의 위헌이라든가 문제점들을 거를 수 있는 네. 방안을 여야가 마련하면 되겠죠. 이게 자꾸 국회의원들의 손에 주니까 이 체계작구 심사권을 갖고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냐 아니냐 그래서 계속 정치적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정치적 쟁점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원래대로 따지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면서까지 국힘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작년에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버티면 민주당이 좀 곤경에 처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의외로 법사위원장 문제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쟁점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론의 흐름이 바뀐다든가 지금 이런 게 없거든요. 네. 이렇게 따지면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봐요. 국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여당한테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회의 사실상 여당은 민주당이죠. 그렇지만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하튼 정권 교체가 돼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석이 많든 적든 간에 이 궁극적인 책임은 전 여당이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다면 여당이 이 상태를 여론이 자기들한테 호의적으로 올 때를 기다릴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뭐 체계자구 심사권을 더 축소하든지 폐지하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 또 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 해결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 자꾸 그 작년에 뭐 약속을 민주당이 깼다 뭐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민주당을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할 게 아니고 네. 책임 있게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요.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또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법안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 발의가 됐고 여당은 늘 반대를 하면서 입장이 이렇게 바뀌곤 했는데 두 분은 이 시행령 통제가 되는 그 국회법 개정안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처음 나온 얘기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2015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요. 물론 네. 그때는 사실은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 개혁 이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연금 개혁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하고 합의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이거는 해주면 안 되겠다 싶은데도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합의해준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과 상황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문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통제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바로 조홍천 의원이 낸 것처럼 수정 요구권까지 갖는 거는 저게 실제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수정 요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행정부에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조홍천 의원은 강제성이 있는 거다 또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안 하면 고만이지.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뭐 무슨 벌칙 조항을 넣을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냥 견제 수준에 그쳐야지 지금 조홍천 의원은 마치 통제하려는 인상을 상당히 주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제의 어떤 본질적인 딜레마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어쨌든 의회는 대통령을 견제할 권한이 있죠. 하지만 그 견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논란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시행령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행정명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그제큐티브 오더라고 그래갖고 대통령이 행정명령권을 발동해갖고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을 발동하냐면 이슬람 국가에서 오는 모든 그 입국자들의 비자 발급을 중지해버립니다. 이건 사실은 미국 헌법에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테러 혐의가 명백하게 있으면야 물론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은 모든 입국자들 비자 발급 거부하는 건 이건 문제가 돼갖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 그 법원까지 가갖고 법원에서 이건 위헌이다. 미국 수정헌법 위배다 해갖고서 그게 철회가 됐는데 그 몇 개월 동안은 어쨌든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슬람권에서 나오는 국민들이 미국에 아무도 입국을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처럼 입법부의 어떤 대통령 견제가 어디까지 되느냐 하는 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의 본질적인 딜레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뭐가 옳다 그러다보다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화와 타협으로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어쨌든 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준 거니까요. 그거를 의회가 시행령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침해하고 삼권 분립을 좀 넘어설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만약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면 네.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입법부가 갖기보다는 오히려 사법부에게 준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타결을 해 나가는 게 삼권 분립 원칙에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전재수 의원이 어제 국회 방송 한 프로그램에 녹화에서 언급을 한 부분은 이 부분이 조홍천 의원의 발의로 지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 민주당의 공식적인 당론은 아니다. 또 그렇게 언급을 하더군요. 그거는 어떤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행령을 국회가 통제해야겠다라고 그런 권한을 갖겠다고 했을 때 그게 어쨌든 너무 입법권이 행정권을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내부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이란 건 뭐 꼭 그 저기 국민의힘만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5년 뒤에 또 민주당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의 딜레마가 서로 갖게 되는 거죠. 네네. 여야 신경전이 지금 그 예산 문제로도 이제 옮겨붙고 있는데 또 이거 역시도 국회법 이제 개정입니다. 민주당이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 심의 방식을 강화하자.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공동 작업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추진 중인데요. 예결위 뭐 그 상설화, 상임위 뭐 이런 역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데 예. 그동안 안 됐었던 그 현실화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고 이번에는 이게 가능할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결위 상설화 공약이 처음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1997년 대선 때예요. 그때 김대중 당시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면 국회 예결위 상설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시작하면 벌써 20년이 된 공약이죠. 근데 이게 왜 안 됐냐 하면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 편성권을 국회와 쉐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모든 정권이.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당연히 야 국회로 갖고 와서 같이 쉐어하자고 하지만 일단 정권을 잡으면은 그거를 그 국회로 갖고 와서 야당과 쉐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실 그럼 지금 예산 편성권이 정치 권력에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료에게 있는 거죠. 지금 기재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이걸 좀 고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예산 편성 권한을 지금 기재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전 대통령실로 갖고 와서 네. 대통령실이 직접 예산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의회의 어떤 그 예산 심의권도 훨씬 더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지금은 사실은 기재부가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령 이번에 코로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어떤 재정 지원을 하는 데서도 문재인 정권 때는 5조 원도 이거 어렵다고 했다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니까 50조까지도 이렇게 늘려갖고서 지금 코로나 지원을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을 기재부밖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관료가 갖고 있는 예산 편성 권한을 대통령실과 의회가 서로 이렇게 강화하면서 나눠 갖는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국민에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걸 대통령실로 옮길 때는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기재부보다는 대통령실이 훨씬 더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로 가져갈 경우에 이제 대통령실의 비대화 문제도 나올 것이지만 예산 편성권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휘둘릴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기재부라고 해도 사실 대통령실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날 수도 있고 네. 또 지금 이제 예결위 상설화 얘기 옛날부터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 안 되는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들의 그 일종의 예결위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예결위 되면요 자기 지역구에 뭐 하나라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를 상설화하면 그 사람이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예결위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예결위에서 배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좀 나눠가면서 1년씩 하자. 저는 그런 이유가 실질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상설화를 막는 거는 국회의원들의 그 지역구 예산 욕심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면 예결위 상설화 충분히 되죠. 버릴 수가 있을까요? 못 버리죠. 저는 못 버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참여하자 이러면 이건 완전 정치 예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히려 기재부가 만들고 그리고 만드는 당시에는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관여해가면서 네. 그거 너무 정치화된 예산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국회에 와서도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좋은 거지. 오히려 이걸 국회의원들이나 뭐 아니면 대통령실 자체로 맡기면 지금보다 이 편성권 자체가 너무나 그 정치적 요소가 많이 가미돼서 지금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네. 근데 제가 이제 한마디 더 하시죠. 붙이면 그 정치의 요소가 많아진다.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정치의 요소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의 요구에 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요구와는 달리 가령 지금 그 예결위원 했던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기재부에서 넘어온 예산이 딱 이중 예산으로 넘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그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기재부가 딱 국회에 이렇게 던져주는 예산이 있고
그 던져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또 예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 갖고서 이거를 뒤에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 네. 예결위원회한테 나눠줘 갖고 자기들이 원래 목적했던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이중 예산은 과연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불합리하고 국민의 이익과는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하려면은 뭐 다 양쪽에 일장일단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국회 예산 심사 권한을 지금보다는 더 강화시키는 거, 상설화시키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제들이 쌓이고 대치 전국이 이어지는 동안에 그 공백이 길어지면서 인사청문회가 또 올스톱이 된 게 또 문제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기한이 이번 주 18일 그리고 19일로 다가왔는데요. 국회 공전이 좀 장기화가 될 경우에 두 후보가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뭐 당장 18일, 19일 날 끝나는 게 아니고요. 18일, 19일 날 끝나면 이제 대통령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열흘의 기간이 더 늘어나니까 네. 아마 그때까지는 더 갈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시한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곧바로 강행된다기보다는 결국 지금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원구성과 인사청문회를 민주당이 그 연계해 갖고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구성 문제만 풀리면은 사실은 네. 인사청문회는 그냥 일사천리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뭐 인사청문회가 없이 곧바로 강행이 된다라고 보기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 만약에 원구성이 그때까지도 지지부진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강행 있겠지만은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원구성 자체는 뭐 저는 뭐 이것도 그렇게 오래 끌 수 있을까? 지금 경제 위기도 심하다고 그러는데 네. 여론의 비판이 심하지 않습니까? 조만간 그럼 해결될 여야가 구성이 될 거라고 보시는 저는 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글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는 했어요. 자, 국회 원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 김창기 국세청장은 저렇게 임명을 했지만 거긴 뭐 워낙 시급한 뭐 문제들이 있어서 네. 그러나 다른 두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금 기다릴 뜻을 비췄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18, 19일 날 끝난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재송부 요청하고 아마 이래서 약간의 이 여론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는 할 텐데 지금 현재 대치 국면으로 보면 그렇게 쉽게 며칠 내로 이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며칠쯤 지나다 보면 다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할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뭐 청문회 없이 임명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 수사 과정에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이제 수사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게 정치 보복 시작이다, 적폐 청산이다 이렇게 여야가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제 어제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일단 기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영장 심사가 기각이 됐지만 대법원에서 또 유죄로 판결이 났던 전 환경부 장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이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향후 이 수사가 더 윗선 뭐 그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이 수사 윗선 수사 여부 앞으로 두 분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영장 기각 문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게 아니라 사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그거거든요. 증거 사실에 대한 그 수사가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 그러니까 굳이 뭐 구속적인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입장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윗선 수사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웃 오브 데이트한 생각이고요. 네. 이제는 사실은 불구속 상태 수사,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게 기본적인 검찰의 어떤 수사 기법과 방향이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뭐 불구속됐다고 그래갖고 앞으로 수사가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볼 수는 저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그 더 윗선으로 수사가 그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사안은 사실은 이미 여러 번 그 반복이 된 건데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네. 비슷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았고 올 1월에 이미 그 징역 2년의 유죄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거든요. 네. 또 그 앞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슷한 사안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까지 됐고요. 네. 이미 그런 여러 가지 그 전례가 있었는데 그 자체가 곧바로 이렇게 대통령에까지 연결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럴 그러면 가능성? 보면 지금으로서 물론 이제 그 검찰의 네. 생각이 어떨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네.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블랙리스트의 구조를 보면요. 결국은 블랙리스트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을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빼내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관여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실질 구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저 대통령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진술을 해주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박상혁 의원이 이제 그 관련 자료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박상혁 의원이 가서 검찰에 가서 사실은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다라고 하면 수사가 거기까지 가겠죠. 네. 그리고 그 사람도 또 불렀더니 뭐 난 누가 시켰습니다라고 하면 수사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함구를 해버리면 우리 왜 흔히 꼬리 자르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선에서 그냥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상혁 의원이 앞으로 검찰에 그 소환이 돼서 이 문제를 본인이 어떻게 심부름하게 됐는가 아니면 본인이 뭐 판단해서 뭘 어떻게 하게 됐는가 이 진술 여부에 따라서 윗선 수사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진술을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했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을 현 정권 국무회의에 참석을 이제 못하게 하면서 민주당에서 또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냐 또 관련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 또 들어볼까요? 예, 뭐 저는 이게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큰 틀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 사실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거든요. 여든 야든 똑같습니다.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은 물러나라고 그랬다가 다시 야당이 되면은 왜 물러나라고 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점에서 양쪽의 의견이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쨌든 임명직들은 같이 물러나는 게 도리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거고 또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그럼 임기를 보장해줘야지 그 물러나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탄압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야외가 큰 틀에서 정치적 합의해갖고 우리가 정치적 관행으로서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보다는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서 정치적 관행으로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로남불의 어떤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두 분은 본인들이 숙고할 문제인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숙고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임기가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그렇고 이게 임기가 보장된 자리거든요. 네.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게 맞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보장해줘야 된다. 보장해 주는 게 맞는 네. 거죠. 그게 법적인 맞는 국무위원도 말이죠. 참석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중간에 물러나라고 그런다? 이건 정치적인 어떤 탄압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임기가 보장됐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 어떤 정치적 중립성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장된 임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편의 이상 보장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한다고 그동안에 그렇게 내외에 공헌을 해온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났으면 자연스럽게 본인들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국정 철학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미국식 여권제점처럼 그러니까 이른바 낙하산 문제는 그런 거는 정치적으로 깔끔하게 그 임기와 함께 저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제도가 그렇게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도 저는 양심껏 염치를 지켜가면서 사실은 본인들이 판단을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런 걸 이제 낙하산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낙하산 문제는 사실은 지금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자꾸 내로남불에 또 그다음에 지금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문제를 비롯해서 이렇게 해서 항상 수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는 네. 관점에서 정치적 낙하산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이걸 한 줄로 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이제 비슷한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그 법률적으로 사법적으로 이렇게 책에 그 선례를 남기기 시작한 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당시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체육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게 네. 이제 첫 사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산하 단체장들은 물러나게 하고 거기에 이제 특정인을 이렇게 심으려고 했던 게 또 법률적인 판단을 받습니다. 이제 이번에 백운규 사건 또 그리고 그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물러나고 하는 거는 다시 이제 세 번째 사례가 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직접 강제로 물러나게 하면은 나중에 다시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그 당시 물러나고 한 사람 또는 그렇게 지시한 전달한 사람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네. 즉 직권남용 역사는 반복된다를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법사위 문제, 또 국회법 개정, 검찰 수사 등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치 정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